안녕하십니까, 오아들의 강함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류 문명의 태동 에피소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침팬지에 불과했던 인류가 문명을 일으킬 정도로 두뇌가 진화한 그 순간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좀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면 이전 에피소드를 먼저 이제 보고 오셔서 계속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류가 문명을 일구기 시작한 사건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 문명의 발원. 그것은 이제 하나의 혁명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게 바로 농업혁명입니다. 인류가 이제 채집 생활을 벌이고 한 곳에 정착해서 농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던 거죠. 바로 이때부터 신석기 시대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하고, 이 때문에 이제 농업혁명을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돌을 갈아서 쓰는 간석기가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인류 문명의 발원지가 바로 이런 농업혁명이 일어난 곳을 일컫는 말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4대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왼쪽부터 이제 순서대로 열거를 해보면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뭐 이렇게 되죠. 그 중학교 때 열심히 외웠던 거죠. 기억들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들 그 4대 문명은 모두 보면 공통점이 이제 큰 강을 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집트 문명은 이제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이제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 강, 그리고 황하 문명은 이제 황하강,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문명이 일어나려면 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배우셨을 텐데, 사실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더 따르게 됩니다. 그냥 뭐 단순한 강이 아니라, 강이 뭐 전 세계에 개들만 있겠습니까? 많이 있죠. 다시 말하면 그냥 강 하나 있다고 해서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가까운 예로 황하 문명만 봐도 잘 알 수 있는데, 그 황하강 아래쪽에는 양자강이라고 황하강만큼이나 아주 커다란 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그 양자강 유역은 황하강보다 날씨도 더 따뜻하고, 그리고 이제 수량도 실제 풍부하고 농사를 짓기에 훨씬 더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이제 황하강보다 양자강 쪽에서 더 많은 이제 농산물들이 생산되고 있죠. 근데 왜 문명의 발원은 이 양자강이 아니라 황하강이었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 농업혁명에서 필요한 또 다른 하나의 조건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주기적인 범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이 자주 넘쳐야 한다는 거죠. 이런 강의 범람은 토지를 비옥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곡물이 어떤 자라는 것을 방해했던 잡목들, 잡풀들 이런 것들을 이제 청소해주고, 특히 이제 인류에게 유용한 형태로 곡물이 진화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뒤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일강, 잦은 범람으로 유명하죠. 황하강, 이 또한 예외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들어선 곳은 이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이제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원래 이제 강물이 넘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이제 강과 강 사이의 땅,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좀 더 이제 자세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 4대 문명 중에서도 가장 먼저 농업혁명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제 인류 문명의 시초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뭐 그럴만하다라고도 느껴지는 게, 당시 그 티그리스하고 이제 유프라테스 그 지역은 그야말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농작물이 자라기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역사학자들이 티그리스하고 이 유프라테스 지역과 이집트 나일강 하류를 합쳐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초승달 모양이 이제 보이지 않나요? 자, 그렇게 이제 농업 생산이 최초로 시작된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 그러니까 이제 기원전 약 8,00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농작물이 재배되기 시작된 거죠. 사실 기술적으로나 뭐 두뇌 뭐 이런 건 5만 년 전쯤에 준비가 이제 완료가 됐는데, 왜 4만 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냈냐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요 시기에 사실은 이제 마지막 빙하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 빙하기가 1만 년 전에 끝난 거죠. 식물들이 이제 자라기 시작을 했고, 준비가 되어 있던 인류는 곧바로 이제 농업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출발한 농업혁명은 바로 이제 그 옆 동네인 이집트와 인도로 이제 전해져서 기원전 4000년 정도가 됐을 때 이집트 문명과 인더스 문명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자, 황하 문명. 글쎄요. 이제 거리도 좀 되고 중간에 이제 사막도 있고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와는 독립적으로 이제 문명이 발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시기도 이제 거의 비슷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거의 이제 비슷한 기원전 약 8000년쯤에 농업 생산이 이제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제 서양과 동양은 어찌 보면 거의 이제 비슷한 시기에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금속 문명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은 동양 쪽이 약 한 2000년 정도가 느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고조선 뭐 이때 건국을 기원전 2333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연도는 고려 때 편찬된 삼국유사의 기록에서 이제 인용된 건데, 하지만 이제 앞서서 동서양의 어떤 문명의 발생 시기를 따져보면 고조선이 기원전 2333년에 국가의 모습을 갖췄다 하는 것은 약간의 이제 뻥이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정체성을 갖춘 부족가 정도였지 않을까,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학계에서도 이제 한반도에 청동기 문명이 전파되고, 그리고 이제 고조선이 확실하게 어떤 나라의 모습을 띠기 시작한 것은 잘해봐도 대략 기원전 한 1000년 정도, 이 정도로 보는 게 정설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농업혁명이 일어난 후에 이 문명의 발전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도대체 왜 농작물 재배가 정말 혁명으로 불리울 정도로 엄청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대충 농작물을 이제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먹거리가 풍족해졌기 때문이다, 이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제 남아있는 화석을 살펴보면 농업 생산을 시작한 후로 오히려 인류의 그 신체 발달은 더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채집과 사냥으로 이제 먹고 살았던 구석기인들이 신석기인들보다 더 건강하고 체력도 좋고 뭐 그랬다는 사실이죠. 이게 뭐 도망을 다니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사냥하면서 고기도 먹고 뭐 그랬으니까 1년 내내 뭐 뼈 빠지게 농사 져서 겨우 그냥 밥 정도 먹고 살았던 애들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농업을 통해서 정말로 이제 풍족한 식단이 제공된 것은 이 철로 만든 농기구가 개발되고, 그리고 이제 가축을 활용해서 농업을 하는 등 어떤 그 생산성이 이제 많이 높아진 후에나 이제 가능한 얘기가 된 거죠. 사실 이 농업혁명의 진정한 가치는 조금 이제 다른 곳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착 생활을 시작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채집, 뭐 사냥, 뭐 이렇게 위해서 이제 여기저기 또 떠돌아 댕기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한 곳에 짱박혀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어떤 거주 패턴의 변화가 결국 이제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르는 엄청난 변화를 인류에게 안겨주게 된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잉여 식량의 저장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전까지는 이제 여기저기 싸돌아다니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들고 다닐 수 있는 분량을 넘는 그 정도의 그 식량들은 그냥 뭐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한 곳에 머물게 되니까 오늘 먹다가 뭐 남은 거는 저장을 할 수도 있게 되었고, 또 이렇게 이제 보관한 식량이 결국 이제 바로 최초의 사유재산이 되게 됩니다. 이제 사실 이전의 사회는 매우 이제 평등하고 사유재산 뭐 이런 거 없죠. 사실 뭐 이런 것들을 따질 만큼 여유 있는 삶인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모두 함께 그냥 식량을 획득해서 구성원들이 이제 모두 같이 나눠 먹고 뭐 이런 사회였을 겁니다. 누구 하나가 먹지 못해서 뭐 그래서 이제 굶어 죽게 되면 결국 이제 전체 집단의 구성원이 이렇게 줄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사냥에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인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 집단 전체가 이제 소멸해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농업혁명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여럿이 함께하면 좀 수월했긴 했겠지만 혼자서도 이제 얼마든지 식량을 이제 구할 수 있었으니까 더 이상 뭐 남는 음식을 공유하지 이제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 또는 뭐 작은 혈족이 자신들만의 어떤 식량을 따로 이제 보관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바로 이제 이것이 바로 그 사유재산의 출발이 되죠. 이러한 그 사유재산은 자연스럽게 이제 빈부의 격차로 또 발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신분이 이제 구분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또 여기서는 이제 혈연 중심에서 지연 중심으로 이제 옮겨가는 사회 구조도 한몫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가족 중심으로 어떤 무리를 지어 다니던 이런 생활에서 이제는 이제 근처에 살게 된 사람들끼리 무리를 짓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제 맹수를 사냥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아주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무서운 맹수를 앞에 두고 싸우는 이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확실히 믿을 만한 동료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빠, 엄마, 형, 동생, 뭐 멀리 뭐 삼촌 정도, 뭐 이 정도가 이제 믿을 수 있는 범위가 되었을 겁니다. 게다가 이제 집단이 너무 커지면 이 충분한 식량을 구하는 것도 사실 점점 더 힘들었을 테니까 집단이라는 것은 거의 이제 부모, 형제 요 정도로 이제 제한되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농업은 이제 게임이 이제 틀려지는 거죠. 일단 그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은 그다지도 이렇게 많이 이제 없으니까 굳이 뭐 등을 맡긴다거나 뭐 이런 것도 이제 필요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 사촌이라 이런 말이 있죠. 이제는 뭐 형제 자매보다 바로 옆에서 바쁠 때 바로바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웃이 더욱더 이제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말한 혈연보다 지연이 더 중요시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제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어떤 시너지를 이제 발휘하게 되는 것이 이 농업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집단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인구의 증가율도 이제 높아지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먹고 살기 충분한 식량이 공급된 측면도 있었지만 이건 역시 어찌 보면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나타난 변화일 것 같습니다. 수렵 채집 생활을 할 때에는 뭐 애를 낳을 때 최소한 뭐 4살 정도의 터울이 필요했겠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것저것을 뭐 돌아다닌 게 아닌데 애 하나 정도야 뭐 어떻게 엄마가 이제 업고는 다니는데 이게 뭐 둘이 되고 이러면 아무래도 이제 데리고 다니기도 쉽지 않았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자기 발로 걸어서 따라올 수 있을 정도의 나이, 그러니까 한 4살 정도는 돼야 동생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하지만 이제 한 곳에 눌러 앉게 되면 어떻죠? 이제는 뭐 능력만 되면 그냥 매년 쭉쭉 애들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된 거죠. 그리고 뭐 그 당시 뭐 피임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애들 수가 뭐 적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유 수유를 해야 하니까 연년생은 좀 힘들었을 것 같죠. 근데 실제로 뭐 그래서 실제로는 2살 정도의 터울로들 많이들 낳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어찌됐든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이제 많이 높아졌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변화는 바로 이제 도구의 발전입니다. 이전까지의 도구는 그냥 휴대하기 편해야 한다는 제약 조건이 이제 있었는데 이 조건이 이제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한 곳에 정착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새롭게 등장한 것들이 바로 토기입니다. 이 토기라는 것은 이제 뭐 진흙으로 만들어서 불에 구워갖고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아무래도 잘 깨지기도 쉽고 그러다 보니까 뭐 멀리 여행 다니면서 이걸 뭐 갖고 댕기고 이렇게는 이제 적합하지가 않죠. 이런 게 이제 이런 그릇들인데 이런 것은 이제 한국에서 정착해서 살다 보면 아무런 문제 없이 뭐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빗살무늬 토기니 뭐 이런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토기들도 농업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릇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식량의 저장과 보관 이런 건 이제 더 수월해지게 되고 또 토기는 불에 올려놓아도 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음식을 익혀 먹는 것도 더 다양한 방법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기껏해야 뭐 훈제구이, 뭐 직화구이 뭐 이 정도였던 메뉴가 이제 뭐 찜 요리, 뭐 삶는 요리 등으로 이제 요리도 이제 계속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된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지속적인 농업 생산성의 증대와 가축의 도입으로 점점 더 이제 늘어나기 시작한 이 식량을 잘 보관하고 주변에 또 이제 나눠주고 이런 수준까지 이제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자, 드디어 직접 이제 농사를 짓지 않고 뭔가 이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전문가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청동기와 같은 어떤 금속 문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변화는 현재와 같은 어떤 도덕관념이 생겨난 것도 사실은 이제 이 시기가 됩니다. 식량 조달에 있어서 사냥에 이제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녔던 상황에서는 뭐 노인들처럼 체력도 좀 안 되고 이런 구성원들을 계속 이제 데리고 다닌다는 것은 되게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이제 무리의 이동을 따라오지 못하고 뭐 낙오하고 뭐 이렇게 되면 그냥 뭐 버리고 가는 거죠. 정말 약육강식의 어떤 세계 그대로였던 겁니다. 또 상황적으로 맹수와 항상 마주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거기에서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제 건강한 아이를 많이 낳아야만 하는 상황이 됐겠죠. 때문에 아이를 생산하는 여자의 지위가 오히려 이제 비교적 높았고 또 좋은 유전자를 받기 위해서 또 한 여자는 여러 남자들과 관계를 갖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농업이 시작되자 이제 그때는 이제 강한 체력보다는 오히려 이제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중요시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죠. 또 언제쯤 비가 내리고 뭐 언제쯤 강이 넘치고 또 뭐 언제쯤 서리가 내리고 뭐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농사를 이제 잘 지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건 뭐 단지 뭐 힘만 세다고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연륜과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노인을 이제 공경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남녀 관계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예전처럼 어떤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식량을 이제 확보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이를 생산하는 여자보다 아무래도 뛰어난 체력으로 농사를 짓는 남자의 지위가 더 높아지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집안의 가장이 된 남자가 참, 그 제가 이제 앞에서 남는 식량으로 인한 사유재산이 만들어졌다고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이제 물려주고 싶은데 이게 도대체 이게 정말 내 새끼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여성들한테 이제 정조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농업혁명과 정착 생활이 효도, 정조 이런 형태의 도덕관념까지도 만들어내게 된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관점을 잠깐 돌려서 농업혁명 그 자체를 가능하게 한 농작물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이야 뭐 수천 수만 종에 이르는 농산물이 있긴 합니다만 이 모두가 그 이전부터 경작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야 뭐 자동화된 최첨단의 어떤 설비의 도움으로 어떤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는 농업연구소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뭐 가능한 얘기지만 최초의 농작물은 그야말로 자연 발생적으로 얻었던 것들 뿐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의 총 생산량의 80%는 겨우 약 한 12가지 정도의 품종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12가지 식물은 모두 그 신석기 시절에 발견된 그런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5가지 곡물이 가장 대표적인 곡물인데 그게 밀, 옥수수, 벼, 보리, 수수 이렇게가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옥수수를 제외하고 이 나머지 곡물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재배가 시작된 그런 곡물들입니다. 자, 이렇게 혁명을 일으킬 정도의 식물은 몇 가지 조건이 따르게 되는데 여기서 그걸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성장이 빨라야 됩니다. 이게 뭐 한 번 심으면 수확하는데 뭐 10년 걸리고 뭐 이러면 그걸 뭐 누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그 이전까지 어떤 수렵 생활을 청산할 정도가 되려면 가능한 한 아주 빠른 수확이 가능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실제로 사과, 뭐 배 이런 그 과실수의 재배는 농업이 이제 시작되고도 한참 뒤에나 이제 시도가 되는 뭐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수확이 빠른 식물들은 그렇죠. 풀이죠. 풀, 곡물. 다시 말하면 곡물이죠. 밀, 벼, 보리 뭐 같은 거 이제 한 계절이면 이제 쑥쑥 뭐 석 달, 넉 달이면 다 자라지 않습니까? 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은 주기적으로 이제 강이 범람을 하죠. 그 식물 입장에서는 이제 몇 년씩 마음 놓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절대 아니란 얘기죠. 범람이 끝나면 얼른 빨리 자라서 자손을 또 남겨야 그 범람 시기를 견딘 후에 다시 이제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범람이 없을 때는 이제 바짝바짝 마르는 어떤 건기를 버텨야 했는데 이게 뭐 자기의 유전자를 보관하는 그 씨앗도 오랫동안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단단하게 만들어져야 했었을 겁니다. 자, 인간 입장에서는 이제 빨리 자라고 그리고 잎사귀보다는 열매 많은 열량이 이제 모이고 또 그 열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알곡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게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한 어떤 정착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들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왕이면 풀 하나당 곡물이 좀 많이 열리면 그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주요 곡물 5종은 그 옛날부터
씨앗 하나하나가 최소 50배 이상의 수확량을 보장해주는 그런 식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조건들은 이제 야생동물의 가축화에도 이제 비슷하게 적용이 되게 되는데, 가축 얘기를 제가 빼먹었네요. 이 농업혁명에서 이 농작물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게 바로 이 가축입니다. 이 가축을 키움으로 해서 그 인간은 다소 부족했던 단백질을 이제 보충할 수가 있었고, 특히 추가적인 노동력의 확보로 농업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유럽 쪽에서는 이제 그 농업이 활성화된 것이 소와 말같이 쟁기를 끌 수 있는 이런 가축이 보급된 이후였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가축의 배설물들은 이제 비료로도 쓸 수 있고, 또 일부 가축들은 식용으로도 쓸 수 있는 또 젖을 뭐 제공해 주기도 하죠. 또 죽어서는 이제 가죽을 남겨서 의류의 재료로도 이제 공급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가축을 키움으로 해서 비로소 농업혁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야생동물을 가축화시킨다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얘기가 아니죠. 현재까지 알려진 그 대형 그 육상동물들, 그 중에서도 이제 비교적 난폭하지 않은 초식동물들은 전 세계에 약 한 148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수천 년의 시도 끝에 가축화가 될 수 있었던 육상동물은 약 14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육이 가능한 것은 달랑 5종류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방 추측이 가능한데 뭐 소, 양, 염소, 돼지, 말, 요게 이렇게 5개입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뭐 닭도 많이 키우게 하죠. 닭이야말로 정말 엄청나게 많이 키우죠. 하지만 닭은 이제 조류니까 일단 제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닭의 가축화는 BC 1000년 정도에 동남아 인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야생동물이 이제 가축화되기 위해서는 농작물과 같이 몇 가지 여기도 이제 조건이 따르게 되는데, 일단 초식동물이어야 합니다. 이건 이제 식물과 같은 1차 생산물이 고기로 바뀌는 사이클과 이제 관련이 있는데, 대개의 동물은 그 흡수한 열량을 고기로 바꾸는 효율이 대략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가 100kg 정도의 풀을 먹으면 10kg도 안 되는 고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육식동물은 그런 초식동물의 살코기를 먹어야 하게 되니까 그 비율이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거의 뭐 1% 이하로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효율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이런 비효율성 때문에 육식동물은 단 한 종도 식용으로 가축화되질 못했습니다. 자, 고양이는 이제 육식동물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보통 고양이 고기를 먹진 않죠. 아주 예외적으로 이제 개가 있긴 한데, 개는 이제 초식과 육식을 이제 같이 하는 잡식성 동물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훌륭한 뭐 식용 동물로도 간주되고 있죠. 하지만 이건 정말 예외인 경우이고, 또 사실 또 순수하게 식용을 위해서 길러지는 개의 사료는 대부분 식물성 재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그렇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조건은 식물과 비슷하게 빨리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키워서 잡아먹는 사이클이 짧아야 된다는 얘기죠. 뭐 돼지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뭐 5개월만 키우면 바로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뭐 양, 염소 이런 것도 뭐 1년 정도면 바로 또 잡아먹을 수 있죠. 소나 말 이런 건 좀 길어서 뭐 2년, 3년 이렇게 걸리긴 하는데, 이게 뭐 소나 말 같은 경우는 고기를 먹는다기보다는 뭐 쟁기를 끈다거나 뭐 이동수단으로 쓴다거나 뭐 이런 노동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거를 뭐 단순하게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조건은 바로 이제 번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번식이 가능해야 된다는 이 얘기인데, 이 야생동물 중에서 남들이 볼 때 또는 갇혀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교미죠. 번식을 하지 않는 종류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가젤이라는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의 관계 많이 나오죠. 뭐 대충 사냥이랑 그냥 비슷하게 생긴 그런 놈이죠. 근데 이게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도 많이 살고 있는 이 동물입니다. 근데 이놈은 가두어서 두면 정신없이 뭐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벽에다 들이박고 뭐 이러고 죽어버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당연히 가젤은 단 한 종도 가축화되지를 못했습니다. 이 외에도 무리를 짓는 습성이 있다던가, 혹은 뭐 무리내의 어떤 서열을 따르는 습성이라던가, 이런 그 가축화를 시키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조건들이 더 있긴 한데, 이 앞서 말씀드린 주요 이 5종에 들어가는 동물들은
이런 모든 이 까다로운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그런 동물들이었던 겁니다. 지금도 이제 수많은 연구소에서 끊임없이 야생동물의 어떤 가축화를 시도하고는 있긴 하지만 성공하는 경우는 이제 매우 드물다고 하죠. 그만큼 이 가축화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은 얘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토록 이렇게 어려운 가축화가 가능했던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킨 동물들이 하필이면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다수 살고 있었다는 것은 아주 기막힌 어찌 보면 이제 행운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주요 5종의 가축 중에서 이 말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동물이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좀 신기한 얘기죠. 자, 지금까지 이제 인류의 발원과 농업혁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농업혁명이 가져온 변화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가 인간답게 발전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출발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지난번 인터넷 이야기를 하면서 혁명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근데 지금까지 어떤 지구의 탄생부터 농업혁명까지 길게는 몇 억 년, 짧아도 이제 몇만 년 단위로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사는 세상은 지난 최근 100여 년간 정말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인류가 천천히 걷던 속도로 문명이 발전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그 미사일에 올라탄 것 같은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따라가기 급한 여유라는 단어를 언제부턴가 잊어먹고 그러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옛날에 비하면 정신없는 게 너무도 당연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도 무지 많아진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언제부턴가 슬로우 푸드 슬로우 어쩌고 어떤 느림의 미학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제 생각이긴 하지만 이제는 인류가 조금은 속도를 좀 늦추어서 지금보다는 조금 천천히 가도 사실 인류 역사 대세에 큰 영향은 없으니까 전속력으로 좀 앞만 보고 달리지만 말고 가끔은 옆에도 보고 뒤도 좀 보고 하면서 여유라는 단어를 다시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옛날에 그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에서 인생을 소풍이라고 비유를 하셨죠. 소풍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보다는 조금은, 아주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